변호사님, 민사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의뢰인들은 쉽게 생각하지만 대리인 입장에서는 가장 까다롭게 여기는 사건 중 하나가 바로 차용증 없는 대여금 청구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내가 돈을 송금한 이체 내역이 명백히 존재하는데 왜 인정받기 어렵냐라고 답답해 하십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시각은 다릅니다. 이체 내역은 돈이 넘어갔다는 사실만 증명할 뿐, 그 돈의 명목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혹은 증여인지까지 증명해 주진 않기 때문입니다. 차용증이라는 확실한 처분 문서가 없다면 소송의 출발선 자체가 매우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께서 수행하셨던 사건 중에 차용증이 없어서 1심에서 전부 패소했던 대여금 사건을 항소심에서 성공적으로 뒤집어내신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사건의 초기 상황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당시 원고이셨던 의뢰인은 50대 후반의 여성분으로 지인들과 낙찰계를 운영하시면서 사적인 투자를 활발히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1심 패소 판결문을 들고 매우 다급하게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항소 제기 기간도 임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가 내게 돈을 갚겠다고 분명히 말한 육성 녹음까지 제출했는데 왜 패소했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변제 약속이 담긴 녹음 증거가 있었는데도 1심 재판부가 피고의 손을 들어준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사건의 내막은 이렇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같은 계모임 회원이자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5천만 원을 빌렸는데 그 돈으로 그 당시에 유행하던 BCC 코인, 그러니까 비트 커넥트라는 이름의 코인에 피고의 아들 명의로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원고는 피고가 돈을 갚지 않자 불안한 마음에 몰래 대화를 녹음하며 돈을 언제 갚을 것이냐라고 물었고, 피고는 갯돈을 타면 갚아주겠다, 떼먹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했었죠. 근데 1심 재판부는 이 녹음 내용만으로는 확정적인 대여금 반환 약정으로 보기 어렵고 도의적인 차원의 답변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렇다면 피고 측은 그 5천만 원의 성격을 무엇이라 주장했던 건가요? 피고 주장은 생각보다 치밀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원고가 직접 BCC 코인에 투자한 것이다 라고 주장했죠. 그러니까 원고가 코인 투자를 하고 싶었으나 하필 같은 계모임의 계주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점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원고가 계주에게 코인 투자 사실을 들키면 계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하여 피고 아들의 명의를 빌려 차명 투자를 한 것이다. 나는 심부름만 했을 뿐이고 코인이 사기로 밝혀져 상장 폐지된 것은 원고의 투자 실패일 뿐이다 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니까 1심 재판부는 정황상 피고의 이런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1심에서 이미 피고의 프레임이 그렇게 짜버렸다면 항소심에서 이를 논리적으로 탄핵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요. 항소 이유서를 준비하시면서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드셨습니까? 음, 기록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면서 저는 피고 주장의 바탕에 깔려 있는 모순점들을 찾아내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BCC 코인의 특성 그리고 수익 구조를 분석해 보니까 피고 주장은 도저히 성립할 수 없는 논리적인 허점 두 가지가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두 가지 논리적 허점이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원고가 굳이 피고 아들의 명의를 빌릴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BCC 코인은 전형적인 폰지 사기 형태였습니다. 이 코인 수익 구조의 핵심은 다단계 추천인 제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명의로 계정을 개설하고 그 아래에 하위 투자자를 유치하면 하위 투자자 원금의 3에서 5%에 달하는 막대한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만약에 원고가 수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투자할 의도였다면 당연히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계정을 개설해서 그 추천 수당을 챙기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입니다. 단지 계주에게 투자 사실을 숨기겠다는 미약한 이유 하나만으로 그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전부 포기하면서까지 굳이 피고아들의 명의를 빌려 차명 투자를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투자자의 행동 양식과 완전히 모순되는 것이었죠. 아, 다단계 코인의 수익 구조를 역이용하셨군요. 그렇다면 두 번째 모순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는 피고가 돈을 빌릴 동기가 충분했다는 점을 수학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피고는 자신은 심부름만 했을 뿐이고 돈을 빌려 투자를 할 동기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당시 BCC 코인의 수익률을 역산해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 한 구자를 1200만 원 정도로 봤는데 월 수익금이 약 350만 원이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빌린 5천만 원으로 4구자를 투자한다면 피고는 매월 1,400만 원에 달하는 수익을 얻게 됩니다. 출금이 제한되는 4개월만 유지해도 5,6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피고는 자기 자본을 단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원고에게 4개월치 이자 400만 원을 떼어주고 원금 5천만 원을 갚더라도 고스란히 5,200만 원이라는 순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자금 융통이 가능한 원고에게 돈을 빌릴 동기가 너무나도 명백했던 겁니다. 수익 구조를 숫자로 명확하게 제시하시니 피고가 단지 심부름만 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잃게 되네요. 그렇다면 재판 과정에서 피고 측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피고 측은 항소심에서도 기존 주장을 고수했습니다. 명의대여자인 피고의 아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오히려 피고 주장의 허구를 밝힐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고 반대 신문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증인신문이 진행될 때 저는 투자금의 흐름에 나타난 모순을 집중적으로 추궁을 했습니다. 이것이 진정 원고의 투자금이라면 왜 특정 시점에 제3자에게 돈이 흘러갔는가? 왜 수익금의 일부가 원고 본인이 아닌 원고 딸의 계좌로 이자 명목으로 지급되었는가? 이런 자금 흐름의 불일치를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구체적인 질문들이 이어지자 증인의 답변은 일관성을 잃고 오락가락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재판부 앞에서 증언의 신빙성이 좀 스스로 무너지는 결과가 생겼습니다. 처분 문서가 없는 불리한 상황을 집요한 논증과 증인신문으로 완벽하게 반전시키셨네요. 최종적인 결과는 어떻게 마무리되었습니까? 그러니까 변론이 종결된 후에 항소심 재판부의 주심 판사님께서 화해 공고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원고 역시 다소 불법적인 투기성 코인인 것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자금을 빌려준 과실이 있으니 피고가 원고에게 원금에는 조금 못 미치지만 매우 상당한 금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1심에서 전부 패소했던 저희 입장에서는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의 반환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매우 성공적인 결과였습니다. 과연 피고가 이 일을 제기할까 주시했는데 재판의 불리한 흐름을 인지한 피고 측도 결국 이의 신청을 포기하면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도 잃을 뻔했던 자금의 상당 부분을 회수하시게 되어 무척 다행인 사건이었습니다. 대여금 사건, 특히 차용증이 없는 사건을 진행할 때 변호사의 역량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는 사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슷한 공경에 처한 시청자분들께 남기실 조언이 있다면요? 많은 분들이 통장 거래 내역이 있으니 소송만 하면 이길 것이다 라고 쉽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현실의 재판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투자금, 증여, 대의 변제 등 온갖 법리를 동원해서 방어를 합니다. 차용증이 없다면 흩어져 있는 정황 증거들을 조각조각 모아서 상대방 주장의 논리적 모순을 짚어내고 재판부를 합리적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이 사건 역시 1심 패소라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코인의 수익 구조와 자금의 흐름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통해서 상대방의 모순을 증명해냈기에 결과를 바꿀 수 있었습니다. 명확한 서류가 부족하다고 해서 지레 포기하진 마시고 기록을 집요하게 분석해서 활로를 찾아낼 수 있는 전문가와 깊이 상의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분석과 전략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